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혼잣말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하루를 통째로 망쳐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날 꼭 있죠. 아침부터 꼬이는 느낌이 들 때요. 맞아요. 아니면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막 머릿속이 하루 종일 복잡했던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일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함께 살펴볼 아이디어는 아주 흥미롭고도 강력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어떤 내용이죠? 바로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뇌를 재구성하고 또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 언어의 힘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깊게 파고들 자료는 박승호 저자의 공감소통 대화법이라는 자료인데요. 네, 아주 통찰력 있는 자료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처세술이나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다루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겉핥기식 스킬이 아니죠. 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타인과 진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소통의 문제를 외부적인 갈등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대화 스킬이 부족돼서 그렇다거나 제가 이상해서 대화가 안 통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죠. 네, 하지만 진실은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결국 우리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직접적인 증상이라는 겁니다. 아, 내면 세계 증상이요? 네, 내면의 상태가 엉망진창인데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수사학적 기교를 부린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진 않거든요. 진짜 공감됩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뱉는 말들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지, 그 실천법을 알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이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해답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열기 위해서 제가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의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좀 꺼내보고 싶어요. 아, 탈무드 이야기요. 좋죠. 어느 랍비가 하인한테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오라고 했더니 혀를 사오고, 네. 며칠 뒤에 가장 나쁜 것을 사오라고 했더니 그때도 혀를 사왔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죠. 맞아요. 언어가 가진 창조와 파괴의 양면성을 이보다 더 뼈저리게 보여주는 예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도 혀, 가장 나쁜 것도 혀라뇨? 정말 직관적이고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사실 이 자료가 성경이나 신학적 텍스트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네, 중교적인 색채가 좀 있죠. 하지만 굳이 종교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걸 고대의 심리학적 텍스트로 접근해봐도 인간의 본성과 소통의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그 인류 최초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이걸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뱀과의 왜곡된 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대화의 왜곡이요? 네, 여기서 아주 미세한 언어적 왜곡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생략, 추가, 그리고 약화죠. 저도 그 부분 기억나요. 신이 자유롭게 먹어라라고 했던 긍정의 메시지는 슬쩍 생략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긍정은 빼버리죠. 그리고 하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는 금지의 언어를 막 추가해서 불만을 만들어내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죽을지도 모른다로 약화시킵니다. 진짜 단어 몇 개를 살짝 비틀었을 뿐인데 인간의 인식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일상적인 대화 역시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와의 대화요? 약간 혼잣말 같은 건가요?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아, 바쁘다, 너무 피곤해, 시간 없어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한다면요. 제가 매일 하는 말인데요. 완전 입에 달고 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원에 스스로 잡초 씨앗을 마구 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와, 제 정원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네요. 네.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주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뇌에게는 나는 지금 쫓기고 있다. 나는 고갈되었다. 는 부정적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거죠. 그렇게 방치된 내면의 정원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처럼 변하겠네요. 맞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와, 진짜 제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저 하루에 10번은 넘게 바빠 죽겠다고 하거든요. 사실 현대인들의 흔한 습관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해진 정원의 잡초를 대체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무거운 수행이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요, 거창하게 산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감정들을 다루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에요. 작은 감정들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미세 감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세 감정을 그때그때 인지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 미세 감정. 우리는 보통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때만 막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화산처럼 폭발해버리는 이유입니다. 아, 꾹꾹 눌러 담다가 터지는 거군요. 네, 아주 작고 사소한 짜증, 서운함, 실망감 같은 미세 감정들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건 마음속에 시한폭탄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시한폭탄.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도구로 감정일기를 제안합니다. 일기요? 어릴 때 쓰던 그런 일기인 거요? 약간 다릅니다. 이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쁜 감사일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날 것 그대로의 분노, 억울함, 도끼를 아주 안전하게 쏟아내는 쓰레기통 같은 역할이죠. 감정의 쓰레기통이요. 아, 이거랑 관련해서 자료에 성경 시편 109편에 나오는 다윗 왕의 시가 아주 흥미로운 예시로 등장하잖아요. 네, 그 부분 아주 인상적이죠. 내용을 보면 진짜 살벌하거든요. 원수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엄청 끔찍한 저주가 막 담겨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악담이 있지 싶을 정도죠. 맞아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운데 이걸 감정일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다윗은 그 끔찍한 저주를 원수의 얼굴에 대고 직접 퍼붓은 게 아니에요. 아, 혼자서 쓴 거군요. 네, 절대자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만의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공간에서 내면의 가장 어둡고 독성 강한 감정들을 숨김없이 토설한 겁니다. 토설이라는 단어가 딱 맞네요. 진짜 토해내듯이. 그렇죠. 그렇게 감정의 찌꺼기를 완전히 비워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마주했을 때 그를 해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숙하게 용서할 수 있는 이성적인 공간이 마음에 생겼던 거네요. 맞습니다. 원리는 아주 깊고도 명확해요. 사적인 공간에서 철저하게 분노를 배출해야만 공적인 현실에서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찌꺼기를 안전하게 뱉어내는 게 먼저군요. 자, 그럼 그렇게 다 비워냈다면 이제 그 빈 공간을 좋은 걸로 채워야 하잖아요. 네, 이때 긍정적인 자기대화, 즉 셀프 토크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국어의 언어 유희를 활용한 엄청 재미있는 제안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배불러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입에 달고 살죠. 이걸 죽게 있다로 슬쩍 바꿔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 내 삶의 통제권이 나약한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흐름 속에 있다고 사고를 전환하는 거죠. 아주 슬렁한 프레이밍 전환이네요. 아니면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이렇게 자책하는 대신에 나는 엑설런트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진짜 과장될 정도로 당당하게 선포를 해보는 훈련도 나오고요. 네, 혼자 있는 방에서 감정일기를 쓰고 거울을 보면서 긍정적인 암시를 하는 건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죠. 그렇죠. 맘만 먹으면요. 그런데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요? 만약 당장 내 눈앞에서 누군가 나의 이성을 툭 끊어놓을 만한 엄청난 돌발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운전 중에 누가 확 끼어든다거나 할 때요. 아, 그럴 땐 긍정 암시고 뭐고 당장 쌍욕이 튀어나오죠. 그렇죠. 자료에는 이보다 훨씬 더 극한의 상황이 예시로 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이제가 20살 된 아들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악몽 같은 상이네요. 당장 등짝을 내려치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야겠죠. 무조건이죠. 근데 여기서 논리적 사고가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한 3단계 마법의 프레임워크가 등장하잖아요. 바로 꾸나, 객지, 감사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3단계죠. 1단계 꾸나는 철저한 객관적 인정입니다. 아, 아들이 자정이 넘어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왔구나. 이렇게 감정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사실만 보는 거죠. 그리고 2단계 객지는 숨은 의도를 추측하는 겁니다. 친구나 선배들의 압박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있었겠지. 네, 마지막 3단계 감사는 최악과 비교하는 건데요. 그래도 어디 처박히지 않고 남의 목숨 해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집을 찾아왔으니 정말 감사하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20살짜리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들어왔는데 감사하다고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네.
이건 그저 범죄나 끔찍한 잘못을 방관하고 부모가 합리화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분노해야 정상 아닌가 싶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이 훈련법을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면조해주거나 칭찬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대체 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철저히 내 뇌의 편도체가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의 안전장치입니다. 아, 뇌를 위한 거군요. 네, 사람이 극도로 분노하면 뇌의 전두엽,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아예 꺼져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상태네요. 그렇죠. 통제력을 잃고 소리만 빽빽 지르는 부모는 20살 아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가 없죠. 아하. 상대방을 봐주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난 불부터 먼저 끄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3단계 감사를 통해서 내 뇌에게 그래, 경찰서나 병원, 영안실에서 연락이 온 최악의 상황은 아니야 라고 인식시키는 순간. 아, 최악은 피했다. 네, 그 순간 치솟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게 내면의 평정을 되찾은 후에야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들에게 그 행동의 심각성과 책임을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지 않고도 제대로 된 훈육이 가능해지는 고도의 감정 조절 메커니즘이군요. 네, 내 감정의 산소 마스크부터 먼저 써야 남을 도울 수 있는 원리입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나 자신을 진정시켰다면 이제 입을 열어서 상대방과 진짜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 화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I 메시지, 즉 나 전달법이라는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나 전달법이요? 우리는 보통 너 전달법에 익숙하잖아요.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요. 혹은 당신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이렇게 상대방을 주어로 공격하면 상대방은 즉각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고 결국 싸움만 커집니다. 맞아요. 반면에 아이메시지는 행동, 느낌, 영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문장을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대신 상황만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네, 아주 정교한 소통 기술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거실에서 엄청 집중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가족이 옆에서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고 막 묻고 있어요. 흔한 일상 갈등이죠. 보통은 좀 조용히 안 해, 안 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를 텐데 아이메시지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뉴스 볼 때 옆에서 유튜브를 크게 틀면 이게 행동이죠. 네, 객관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짜증이 나. 이게 제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앵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거든. 이게 저한테 미친 영향이죠. 완벽합니다. 정말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자신의 불편함만 딱 잘라 전달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비난받는다는 느낌 없이 자기 행동이 미치는 결과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듣는 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공감의 수준을 3마리의 새에 비유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아, 새요. 앵무새, 갈매기, 공작새 맞죠? 네, 3단계인 앵무새는 소통의 가장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메아리처럼 그냥 똑같이 읊어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하면 오늘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정도만 해줘도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럼 4단계 갈매기는요? 갈매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다 위를 날던 갈매기가 수면 아래 물고기를 확 낚아채듯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 이면의 감정까지 짚어내는 겁니다. 아하. 힘들다고 하는 걸 보니 네가 한 노력만큼 인정을 못 받아서 많이 서운했구나. 이렇게요. 와, 훅 들어오네요. 그럼 마지막 5단계 공작새는 뭔가요? 공작새가 바로 공감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화려한 날개를 활짝 펴서 상대를 싹 감싸주듯이 상대방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1%의 긍정적인 동기를 기어코 찾아내서 칭찬해주는 겁니다. 아, 저 이 공작새 예시 보고 진짜 무릎을 탁 찼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매번 진짜 숨 쉬듯이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얄미운 사람이죠. 앵무새라면 오늘도 늦으셨네요 하겠죠. 갈매기라면 아침에 일찍 나오기 많이 피곤하셨죠 할 거고요. 근데 공작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죠? 와,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느라 녹초가 되셨을 텐데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일요일 아침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요. 어떤가요? 지각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난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의 선한 의도만을 끄집어내서 격려하는 거죠. 듣는 순간 마음이 완전 무장해제 될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한 화법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실에서 공작새처럼 행동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내 에고를 완전히 내려놔야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공작새처럼 타인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애쓸 때 상대방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분도 좋아지나요? 네, 내 머릿속에 스트레스 반응 체계가 함께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 나를 위한 거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조건 피해야 할 대화의 장애물 4가지가 있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충, 탐, 해판이라고 부르죠. 아, 충고, 탐색, 해석, 판단. 이거 우리가 남의 이야기 들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죠. 누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 생각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며 충고하고 그래서 걔가 뭐라고 했는데? 하며 막 캐묻고 탐색하고 네. 그리고 그건 네가 자격심이 있어서 그래 라고 내 맘대로 해석해버리고요. 마지막엔 네가 잘못했네 라고 재판관처럼 판단해버리죠. 여러분 오늘 당장 머릿속에 이 충탐 해판 스위치를 끄는 연습을 꼭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이 스위치를 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설득의 달인이 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아, 설득이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건 완벽한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설득에서 논리, 즉 로고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10%밖에 안 되나요? 네. 감정인 파토스가 30%고요. 가장 압도적인 60%는 이토스, 즉 평소 그 사람이 주는 신뢰감이나 인격, 호감도입니다. 아, 듣고 보니 맞네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평소에 되게 얄미운 직장 상사가 하면 왠지 더 반발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토스의 힘이죠. 여기서 미국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말한 대화의 마법 3문장이 딱 떠오릅니다. 바로 아하, 그래요? 맞아, 내가 그렇다고 그랬잖아. 이거거든요. 아주 훌륭한 리액션들이죠. 상대말에 경청하고 동조하는 이 단순한 리액션 3개면 파토스와 이토스의 90%는 그냥 알아서 채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리액션들이 결국 우리가 주고받는 피드백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피드백에도 종류가 있나요? 자료에서는 피드백을 지지적, 교정적, 학대적, 무의미한 피드백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학대적 피드백은 진짜 최악이겠네요. 욕설을 퍼붓는 학대적 피드백도 끔찍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가장 처참하게 파괴하는 진짜 최악의 피드백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의미한 피드백입니다. 아, 철저한 무관심 말하는 거죠? 네, 영혼 없이 그래 잘했네 하면서 시선은 스마트폰에 고정한 채 그냥 툭 넘겨버리는 그런 태도요. 진짜 상처받죠, 그런 거. 무의미한 피드백은 상대방의 뇌에게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이니까요. 끔찍하네요. 반대로 타인에게 진심 어린 기대를 품고 구체적인 칭찬을 건네는 건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피그말리온 효과나 플라시보 효과를 일상에 적용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타인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과학적이고 강력한 도구잖아요. 네, 그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눈먼거린의 팻말 일화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일화 저도 너무 좋아해요. 길거리에 시각장애인이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무심히 지나쳤잖아요. 네, 논리적 사실, 즉 로고스만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팻말 문구를 싹 바꿔버리죠.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아름다운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로고스에서 파토스로의 완벽한 전환이네요. 맞아요. 이 시적인 문장이 거리를 걷던 사람들의 감성을 완전히 강타했고 결국 수많은 동전이 쏟아지게 만들었죠. 네, 건조하고 뾰족한 롤리보다는 상대방의 감성을 건드리는 따뜻한 언어가 세상을 얼마나 빠르고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는 박승호 저자의 공감소통 대화법을 통해서 말과 내면의 관계를 깊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결국 언어란 타인에게 던지는 도구이기 전에 텅 비어가는 나의 내면 정원을 가꾸고 나 자신을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죠. 미세 감정을 일기장에 토해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꾸나, 겠지, 감사로 내 뇌에 화제를 진압하는 것처럼요. 네, 그리고 앵무새를 넘어서 타인의 장점을 발견해주는 공작새가 되는 것까지요. 사실 이 지식의 진짜 가치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의 팍팍한 일상에 부딪혀 보면서 적용하는 마찰 속에서 나오는 거죠. 화가 날 때
아이메시지를 쓰는 건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언어를 바꾸면 확실히 현실이 바뀝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영혼 없는 무의미한 피드백 대신에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와 애정이 담긴 피그발리온의 피드백을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자료 구석에 조용히 숨어있던 아주 소름 돋는 뇌과학적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이요? 네, 여러분, 우리 뇌의 자율신경계는 문장 속의 주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서 너 진짜 건방지다 라고 매섭게 비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뇌는 그 문장의 너를 지워버립니다. 아, 뇌가 스스로를 향한 말로 착각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뇌는 자기 자신이 건방지다는 공격을 받았다고 착각해서 여러분의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과 독소를 막 뿜어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열렬히 칭찬하면 뇌는 자기가 칭찬받은 줄 알고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마구 분비하죠.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쏟아냈던 날선 비판들, 무심코 쏘아올린 그 독화살들이 사실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뇌를 향해 정통으로 날아가 꽂히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울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